상황에서 나스닥이 지금 7거래일째 반등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상하게 그지없죠? 네, 낚일 준비됐습니다. 또 한번 의심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7% 그러니까 바닥 대비 30% 올라온 모습입니다. 미디어 일렉트릭에서 테슬라가 가격이나 이후 전례 없던 수요 증가를 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게 맞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 자료들을 가져왔어요. 다음은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보험이 얼마나 등록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차를 사면 대부분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은 곧 신차 판매량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달 보시면 무려 13,000건 가까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엄청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6배 정도 증가했어요, 전달 대비해서. 그리고 북미 가격 인하하고 역시나 모델 3나 Y의 재고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의 수요 부진은 비싼 가격이 문제였던 거지, 결국 이 가격이 내려와 버리면 충분히 잘 팔린다라는 걸 방증한 예시겠죠. 그도 그럴 것이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 지금 보조금을 받으면 거의 36,000달러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다른 차종보다 성능도 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포드의 마하 2,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보다 지금 싸졌거든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테슬라 사지 않을까요? 이걸 어떻게 보고만 써! 지금 미국 전기차 커뮤니티에서도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아니 테슬라 차량 사고 남은 돈으로 FSD 구독까지 해도 다른 차보다 싸다고요. 뭐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별로 동의 안 하시겠지만 지금 애플과 상당히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출시 직후에는 거의 40% 점유율을 차지했어요. 근데 후발주자인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아예 무료로 AS를 풀어버리는 바람에 근 10년을 점유율 20% 초반에서 고전을 좀 했습니다. 그간 애플 주가도 사실 많이 흔들렸어요. 뭐 삼성한테 밀린다, 샤오미, 화웨이한테 밀린다. 2018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 나기도 했었어요. 그 애플이 말이에요. 하지만 애플은 결국 시장 생태계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현재 28%까지 계속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아마 테슬라도 단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독보적인 생산 효율성과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자율주행 능력이 있다면 생태계를 장악해서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 중 한 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자,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희비가 크게 갈렸죠? 당신이 졌어. 골드만삭스의 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6% 감소했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그 이유로는 투자은행 매출이 48% 감소한 게 가장 컸다고 하고, 그 다음 파산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은행 금고에 돈을 쌓는 걸 대손충당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거의 10억 달러를 쌓았어요. 이게 다 손해로 잡힙니다. 골드만의 최고 재무책임자 CIO인 데니스 콜만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신용이 너무 악화한다는 징후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실적 배경을 설명을 했어요. 작년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줬어요. 4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는 감소한 게 사실이나 EPS나 매출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여기도 투자은행 매출은 무려 49% 감소했어요. 하지만 자산관리 부분의 이익이 급증하면서 이걸 상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투자은행 부분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투자 장사가 안 되고 있다. 결국 투자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관 역시 심리가 바닥입니다.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주기적으로 펀드 매니저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요. 이거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고 해서 FMS라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을 얼마나 쥐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 5.9%에서 5.3%까지 줄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식 비중 축소 의견이 현재 39%로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역시 현금이나 안전자산으로 돈을 놀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주식 같은 경우 항복 사인이 나와요. 그 다음 바닥이 나오고 이 바닥을 다지다가 놀고 있던 돈이 다시 자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때가 진짜 바닥이라고 보는데 언제 돈이 돌아올지는 사실 아직은 불확실해요. 근데 덮친 격으로 지금 미국 디폴트 문제까지 시중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 채무 보시면은 GDP 대비 국가 채무가 너무 높은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은 돈을 좀 더 빌리자 혹은 채무 기한을 좀 더 연장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상황이고, 공화당은 안 된다, 우리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 뭐 아니면 디폴트 하던지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사실 연례 행사입니다. 2017년부터 맨날 공화당 민주당 싸움에 주식시장 등 터졌거든요.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막 시장은 요동을 쳤었는데, 그런데 이건 다 정치적 쇼고 결국에는 디폴트 없이 두 당 모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할 겁니다.
이 이슈 말고도 일본의 일드 커브 컨트롤, 그러니까 국채 금리의 상하단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이 정책을 할까 말까도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죠. 결국 오후가 된 지금 YCC 박스를 유지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게다가 금리 인상도 하지 않겠다. 얘나 선정이 딸이에요. 이건 생각보다 예상 외의 전개였어요. 채권 선물이랑 니케이 지수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폭탄을 한 라운드 더 돌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 보시면 인플레가 4%를 넘어가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해요.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인들은 생전 처음 보는 인플레를 맞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가 4%인데도 절대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정책 빚은 1215조 엔이 넘어갑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0.1%인데도 국채이자 갚는데 24조 엔을 쓰고 있어요. 1년 예산에 무려 25% 남짓입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여기서 올리게 된다? 세수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을 지금 이자 비용으로 내야 할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 세계 증시에는 약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 자,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일본 금리가 엄청 낮잖아요. 금리가 낮다는 건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다는 거고, 돈이 많이 풀리게 되니까 엔화가 많이 유통됩니다. 그럼 엔화의 공급이 많아진다는 말이니까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네, 그럼 기관은 낮은 금리로 엔화의 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엔화를 강력한 달러나 멕시코 페소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가 넘어가는 단기 국채를 사든지 멕시코 국채를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싸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더 주는데 투자를 하는 거죠. 게다가 환차익까지 보너스를 얻게 되죠. 이걸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걸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이유가 없어져요. 그걸 청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엔화가 세지고 달러가 약해집니다. 그럼 미국 국채나 미국 주식에 투자한 일본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미국 국채를 팔고 미국 주식을 팔게 되겠죠? 자산 시장에는 큰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자금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이 정도가 얼마나 클지는 예측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요. 요약하자면 이번 YCC 정책 유지와 금리 동결은 전체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일단 다행인 거예요. 폭탄을 한 라운드 더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덕분에 전 세계 증시가 순식간에 양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게 언젠가는 터질 폭탄이라고 생각하면 안심할 수는 없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부동산과 지방 정부 부채도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폭탄이 너무 많아요. 이슈가 너무 많아서 이 지뢰찾기 하는데 지뢰가 여기저기 깔려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위태위태하면 우리는 어딜 봅니까? 네, 연준을 보거든요. 파월형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지금 파월형 어떻습니까? 상당히 매파적이에요. 뭐 안 돼, 돌아가, 이런 상황이고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안 남아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이 지금 7거래일째 반등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상하기 그지없죠. 또 S&P 같은 경우 200일 이평선에 딱 걸려있어요. 지금 200일 이평선에서 번이나 크게 맞고 떨어졌죠. 이번에도 맞고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단 실적이 좋거나 새로운 호재가 등장한다면 이 얘기는 달라지겠죠. 이 200일 이평선 같은 경우 장기 추세선이에요. 이 장기 추세선을 뚫었다는 것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시 상승으로 바뀔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큰 물줄기가 변하는 거죠. 결국 이 거대한 흐름과 물줄기를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목요일은 넷플릭스 실적, 다음 주는 테슬라, ASML 등 빅테크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빠르고 정확하게 실적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